네, 반갑습니다. 15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우리 FAT 1급은 일단 지금 15회까지는 나왔던 기출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잠깐 보시면. 그래서 객관식 이론 15개 2점에서 총 몇 점, 30점 몇 점 되고, 그리고 이제 도전 프로그램 쪽, 실기 쪽 관련해서 70점인데, 이 실기가 이제 기초정보관리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등록, 거래처 수정,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거래처별 초기월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나오고 총 몇 점은 10점 되거든요. 물론 시험마다 좀 회차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 점표, 입출금, 우리 대체 점표 입력하는 일반 점표가 6개 정도에서 20점 나오고, 그리고 총 몇 점? 그리고 메인 매출 점표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포함해서 메인 매출 점표가 일반적으로 한 7개, 배점은 24점 정도 배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동과 자동 결산하는 거 있죠. 결산은 2개 8점.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는 거 있죠. 그죠? 거래처 원장 가서 조회하세요. 재무상태표 조회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조회에서 체크하는 문제가 한 2개에서 8점 정도에서 한 70점 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순서랑 동일하게 저는 이번에 객관식 이론부터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출 문제니까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다음 중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봤죠. 틀린 걸.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3, 보기 다 안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회계 기간 말에 집합 손익 계적에 대체시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집합 손익이라는 것은 쉽게 1년 동안에 기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모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로 모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틀렸는데, 동그라미 4번은 뭐 뜻이냐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으로,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잔액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라, 얘는 임시 계정이 아니라 영구 계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가 1년 동안 회계란 게 결국 이거잖아요. 1년 동안의 거래를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록을 해서 결국에 2장의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에다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15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가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2016년도 1월 1일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계정들은 그대로 금액이 이월됩니다. 이월되는 것을 우리가 영구 계정이라고 불러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 적혀 있었어요. 12월 말에 현금이 100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현금은 얼마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현금은 100에서 시작되는 거죠. 계속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갑자기 현금이 짠하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맞죠? 재무상태표에 회사가 받을 매출채권이 100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월 말에.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날 되면 매출채권은 얼마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100에서 시작하는 거죠. 건드리지 않으면. 아시겠죠? 아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거래처 전화해서 야, 돈 안 받을게 기분 좋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금액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월 말 금액이 그대로 건드리지 않으면 2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영구 계정이라고 불러요. 건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간다. 잔액이. 근데 손익계산서는 틀린 거죠. 손익계산서는 2015년도에 혹시라도 회사의 매출이 100이 이렇게 적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매출은 얼마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101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0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0에서 시작하죠.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은 1년 지나면 금액이 사라집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 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1년만 쓴다고 해서 임시계정이라 불러요. 1년 잠깐 있다가 새해가 바뀌면 0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새해가 되면 잔액이 없어지지 않죠. 저희는 손익계산서 얘기한 거예요. 금액이 그대로 이월됩니다. 이걸 영구 계정이라 부릅니다. 이거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상식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물어봐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설에도 해답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뜻이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줍니다. 자, 2번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우리 FAT는 항상 우리 도소매 회사가 출제가 되니까 항공의 수익과 비용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을 물어봤는데, 가 같은 경우는 배당금 받았대요. 배당금은 우리 회사가 증권회사가 아니라 하면 배당금 받는 건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배당금 수익. 그리고 나라에 보시면 상품 보관.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랑 관련된 판매 관리비죠. 판매 관리비.
도전 코드는 뭐 819번에 임차료 있잖아요. 지급 임차료. 그렇죠? 판매 관리비다.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다음 외상 거래 중에 매출 채권 계정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매출 채권이란 것은 우리 회사 주영업 활동에서 받을 외상대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용 트럭을 팔고 외상으로 받을 게 있다. 이건 미수금 아니죠. 차 파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럭 팔았네. 차 팔았어요. 차 파는 기업이니까 매출 채권 맞죠. 동그라미 2번. 컴퓨터 회사가 판매용 컴퓨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 컴퓨터를 팔았다면 미수금이겠지만 컴퓨터 파는 기업이니까 컴퓨터를 팔고 받을 돈은 외상 때는 당연히 매출 채권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가구 제조회사는 가구를 팔아서 받을 돈이 매출 채권이죠. 근데 공장용 건물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은 미수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되겠지. 4번은 서비스 업종,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뭐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업이니까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상으로 받을 돈은 당연히 매출채권이죠. 그렇죠? 주영업 활동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4번을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감가상각 하다가 갖다 팔았을 때 처분이익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뭐 해답 보신 분들은 풀어보셨잖아. 그죠? 해답에 막 감가상각 구하고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좀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니까. 지금 보시면 취득일자가 2015년도 1월 1일 날이래요. 그렇죠? 2015년도 1월 1일 날 이때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5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사라질래죠. 그렇죠? 이때 얼마 주고 샀냐 하면 400만 원 주고 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액법이랑 묶어서 나오고 마지막에 잔존가치는 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0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계속해서 5년 동안 상각했겠지. 그렇죠? 5년은 우리 개월수로 치면 60개월인 거 아시죠? 12개월 곱하기 5년 60개월이잖아. 그렇죠? 근데 회사가 1년 상각했죠. 그리고 언제 팔았냐 하면 1년 반 있다가 팔았어요. 이때가 2016년도 6월 30일 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난 시점이 몇 개월 지났냐 하면 18개월 지난 거 아시겠죠? 1년 반 지났으니까 개월수로 월할 생각하라고 해서 18개월 지났죠. 그럼 남아있는 개월수는 몇 개월이에요 지금? 60개월 중에 18개월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개월수는 42개월 남은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때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장부 금액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이걸 구해야지 지금 처분 금액이랑 비교해서 지금 처분익 손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책은 이렇게 한 거예요. 400만 원에서 18개월치 감가상각비를 빼서 구한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400만 원이 5년 동안 지금 얘가 감가상각 금액인데 400. 그죠? 이게 총 60개월 동안 사라질 금액이죠. 맞죠? 그 중에서 남아있는 아직 42개월치, 요거는 남아있겠지. 감가상각 안 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잖아요. 장부 금액은 살아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8개월은 감가상각에서 죽었을 테니까 살아있는 요 42개월은 아직 감가상각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장부 금액이 바로 나오거든요. 얼마냐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죄송해요. 계산기로 400만 원 곱하기 42개월 나누기 60개월 하시면 280만 원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장부 금액. 이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이걸 바로 구하셔서 취득 지금 얼마에 팔았죠? 처분 금액이 150이잖아요. 그렇죠? 이랑 바로 비교하시면 돼요. 150에 팔았네? 그러면 처분 금액은 150이네? 그럼 손실이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장부 남아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30만큼이 처분 손실이 잡혀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처럼 하셔도 됩니다. 18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빼고 나서 장부 금액을 구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남아있는 장부 금액을 바로 구한 거예요. 총 60개월 중에 아직 42개월은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장부 금액을 구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지워도 되나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살짝 필기하시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5번은 우리 내부 통제제도. 항상 우리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내부 통제제도. 여기서 뭐 내부 통제제도는 주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쭉 보면 주로 이제 종류를 물어봐요. 내부 통제제도의 말을 더듬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비교하실 게, 혹시라도 내부 통제제도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재무제표 작성이라든지 재무제표 작성이나 또는 외부
회계 감사가 포함되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아셨죠? 얘네들은 내부 통제 제도의 종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내부 통제, 내부니까, 회사 내부적인 거니까.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회계 감사 마찬가지죠. 그렇죠?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회사 재무제표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사받는 거니까 이 두 개 나오면 내부 통제 제도에 포함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시험에도 외부 회계 감사 또는 재무제표 작성은 내부 통제 제도의 하나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용 대상. 잠깐만 정리할게요.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임직원이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객관식 문구에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일부 직원만 적용한다는 틀린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책임, 내부 통제 제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연히 사장님께서 지셔야 돼요.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또 시험에서 외부 회계사,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책임진다. 또는 뭐 직원이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기억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뭐 내부 통제 제도를 정규반에서처럼 다시 딱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그렇죠? 내부 통제 제도는 기업 내 모든 구성원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외부 회계 감사인 이 사람들은 외부 회계 감사하는 우리 회계사들은 직원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부 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그렇죠?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됐죠? 자, 그리고 치우도 되죠?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보통 대충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6번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문제. 치우도 되나요? 네. 6번은 인간적으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해볼게요. 일단은 뭐 상품 재고장이라고 해서 사고 팔고 쭉 남아있는 잔고 나오는데 4월 30일 날 남아있는 게 총 250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4월 30일 날은 총 250개 남아있다. 선입선출법이란 말은 먼저 사온 것은 먼저 팔려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뒤에 사온 게 남아있겠죠. 지금 남아있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4월 말 재고 금액 남아있는 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뒤에 사온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사온 게 뭐냐 하면 250개는 4월 20일 날 사온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200개 남아있는 거고 한 개당 300원 주고 산 거라 나머지 50개는 어디서 남아있는 거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요. 4월 10일 날 산 300개 중에 50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25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남아있는 기말재고 250개의 원가는 72,500원 나옵니다. 계산 안 해도 되죠? 네.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그리고 7번은 우리 유형자산에서 우리 저거 있죠. 수리했을 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뭐 가치를 증가하거나 또는 내용 요소가 증가했다. 그렇죠?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부르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죠. 기본적으로. 고장나서 고쳤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고 그리고 지금 7번은 사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5월 달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뭐 예를 들어 계단만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더 좋아졌죠. 따라서 자본적 지출 건물로 처리하고 10월 달은 제가 이거 정규반에서도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도색 비용.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새로 칠했다. 반짝반짝 새 건물 아니라고 했죠. 원상회복이죠. 그렇죠? 벗겨진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이건 수익적 지출로 봐서 수선비 처리합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꼭 객관식이 나왔지만 이걸 응용을 해서 그 실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은 동그라미 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8번 볼게요. 8번은 단기 매매증권을 샀다가 팔았을 때 했는데 이거 분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냥 처분 이익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냥 갖다 판 금액에서 내가 산 25,000원에 팔았는데 나는 사기를 2만 원에 샀습니다. 그 차액만큼 곱하기 당연히 10주 한 금액을 하시면 되는데 분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살 때부터. 그러니까 정규반에서도 이게 살 때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3월 1일 날 2016년도 3월 1일 날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당 액면금액 5,000원.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얘기죠. 갑에사 주식 10주를 2만 원에 구입했다. 일단 그러면 총 10주를 주당 2만 원에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20만 원 적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사고 팔 때 수수료 나갔대요. 수수료가 2만 원 더 나갔대요. 이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특이하게도 얘는 원가에 넣지 말고 따로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급 수수료로 따로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2만 원. 단 주의하실 게 우리 도전 코드에서 지급 수수료 검색하시면 831번 코드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이거 쓰시면 안 되죠. 이는 왜 판매 관리비 코드이기 때문에 아니 실기시험에서는 우리 저 회사가 다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그 회사의 영업활동 아니잖아. 따라서 900번대 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나왔습니다. 900번대. 그죠? 그래서 900 땡땡의 영업의 비용 코드. 900번대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라 그래요. 등록해서 900번대 영업의 비용 코드로 쓰라 그러거든요. 이거 주의하시고 참고로 해봤고. 갖다 팔았대요. 갖다 팔았을 때는 그냥 2개월 후에 팔았대. 그러면 4월 말에 팔았다 그럴게요. 4월 말. 팔면 그냥 이거 20만 원으로 잡아놨으니까 20만 원이 사라지면서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사라지면서 좀 빨리 할게요. 뭐 받았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현금 받았다고 치면 25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주당 2만 5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5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단기 안 적어도 되죠? 처분 이익이 잡혀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참고로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어떻게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급 수수료 처리하시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22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의 원가죠. 그렇죠? 네. 쳐도 되죠? 줍니다. 9번 하겠습니다. 9번은 우리 소모품에 관한 얘기인데 소모품을 제가 이거 결산 수업할 때 정규반에서 설명드렸는데 소모품을 처음에 살 때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처음에 살 때 자산 잡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또 결산할 때 그 실기에서 결산 문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회사의 수정 전, 즉 결산하기 전에 시산표상에 소모품 자산이죠. 소모품 차변자액이 35만 원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구입할 때. 살 때 자산 잡았다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자산 잡았다는 얘기죠. 소모품이란 자산으로 잡아놨습니다. 35만 원 그리고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 35만 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결산할 때 이 중에서 그러면 연말에 가면 사용한 걸 분기합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미사용액을 분기합니까? 처음에 자산 안 썼다라고 분기했으니까 연말에 가면 사용한 걸 분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실사한 결과 소모품 재고가 지금 15만 원 남아있대요. 15만 원 남아있으니까 쓴 건 얼마라는 얘기? 20만 원 썼다는 얘기지. 안 쓴 게 지금 15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를 분기해야죠. 그렇죠? 35만 원 중에 갖다 쓴 1년 동안 사용한 20만 원어치는 소모품이란 자산을 줄이고 자변에 소모품이란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20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얘기한 사람 누구죠? 김대리가 비용이 20만 원 잡힙니다. 증가합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비용이 20만 원 증가합니다. 되셨나요? 소모품비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소모품비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지. 아니 이거 종교반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학습물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자산 잡는 방식 그리고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산 잡았으니까 연말에 가면 쓴 걸 비용 처리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우리 투자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이쪽에 와서 잠깐 보실까요? 네, 투자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쪼개는데 투자 목적이다. 투자 자산.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700에 취득했습니다. 투자 부동산이죠. 그죠?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 부동산. 투자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한성의 주식.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죠. 투자죠. 맞죠? 1년 장기니까 1년 비유동 1년 이상 투자할 목적으로. 동그라미 3번 단기 투자 목적. 이건 뭐야? 단기 매매 증권. 당자죠. 맞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우리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라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만기 보유 목적으로 만기 3년짜리 삼성이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투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은 단기 매매증권 당자, 정확하게 하면 이제 당자, 유동자산이니까 답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인데 이 푸시다 보면 5개 부가세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게 나와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너무 구석진돼서 나오는 게 뭐 1개에서 2개 정도는 좀 구석진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정규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너무 구석진돼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머리 싸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설명 다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데 11번은 풀 수 있죠.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란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 기준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겁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내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는 얘기고, 2번에 보시면 제가 이거 정규반에서도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간이 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 했어요? 한 번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개인 중에 엄청 영세한 사람들,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원래 예전에 간이 사업자가 1월부터 6월까지였다가 6개월에 한 번씩이었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는 기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왔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일반 과세자는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다.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했다. 그럼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혹시라도 2월 말에 폐업했어요. 그럼 3월이 없잖아. 그렇죠?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한 순간 2월 28일이 폐업일이에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3월달 없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줄게요. 12번은 우리 부가세, 잠깐만 여기 써볼게요. 우리 부가세란 건, 부가세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하죠.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나오는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 조건은 증빙에 확인돼야 되죠. 그렇죠? 증빙으로 확인될 때만 해야 된다. 근데 그 증빙이란 게 뭐야? 세금 계산서. 딱 3개밖에 안 돼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가지죠. 그렇죠? 이 3가지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죠. 물론 이거 받아다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접대 비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3개를 받아오세요. 이 3개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물건 샀다는 걸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받으시면 세금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찍히니까 네가 샀네? 확인할 수 있죠. 신용카드는 긁는 순간 카드 회원번호 있잖아.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네가 샀구나 확인할 수 있죠. 국세청이. 그렇죠? 현금 영수증은 발행받으시면 사업자 번호로 발행받으시면 사업자 번호가 찍혀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니까 당연히 네가 산 게 맞구나 확인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산 게 부가세를 내고 샀다는 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되니까 국세청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12번 볼게. 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김대박 씨가 컴퓨터를 샀대. 뭐 용산 가서 샀겠지. 샀는데 다음에 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뭐냐? 동그라미 1번 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2번 카드 결제했다. 확인되죠. 동그라미 3번 현금 영수증, 사업자 번호 불러주고 받았습니다. 확인되죠. 되죠. 4번이 안 되는 거. 금전 등록기 계산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금전 등록기 모르시죠? 잘. 추억의 금전 등록기 이런 걸 왜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영수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전 등록기라는 게 참 요즘에 보기가 힘들어서 요즘에 거의 카드 긁으시잖아. 편의점 가도 막 1,000원짜리 사도 카드 긁으시잖아. 그렇죠?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동네 마트 있죠. 아니 이 마트 있는데 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 마트 슈퍼마켓보다 좀 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죠. 하모니마트, 뭐 럭키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 요즘에도 현금 내고 많이 물건 사시잖아요. 그렇죠? 현금 내시면 이따만한 기계에서 단말기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주시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등록기 생긴 모양새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이미지가. 그래서 얘는 금전 등록기는 얘랑 틀려서 내가 안 찍혀요. 물건 사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요. 공시청이 네가 산 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대요. 동그라미 4번. 이런 문제를 자꾸 있죠. 금전 등록이 요즘에 거의 쓰지도 않는데.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13번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빼는데 보세요. 일단은 납부 금액 구하는 거니까 과세 표준이 5억 5천이래요. 근데 가로에서 보시면 영세율이 1억이 들어가 있대요. 영세율은 여기에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지만 매출세액은 0이죠. 곱하기 영세율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게 얼마냐 하면 매출세액만 구해볼게요. 답은 1억에다가 0을 곱해서 이렇게 답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4억 5천에 10% 아시겠죠? 영세율 빼고 4억 5천에 10%니까 4,500만 원 나오죠. 4,500만 원. 그리고 매입세액이 얼마냐? 매입세액이 세금 계산서를 다 받았다고 치고 매입세액이 2,100만 원이래요. 이게 다 빼주는 거 아니죠? 안 되는 게 있죠. 공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이거 받아도 절대 안 되는 거. 접대비 안 되죠. 승용차 안 되죠. 그리고 좀 구석진데 면세 사업 관련된 거 안 되죠. 그렇죠?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부가세 10% 주고 사왔습니다. 안 되죠. 또 안 되는 게 토지 관련된 것도 안 되죠. 그렇죠? 땅이란 건 면세기 때문에 땅이 먹는 매입세액도 공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대요. 토지 조성이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땅이 있는데 땅이 막 울퉁불퉁해 사니까 여기다 건물을 못 올리잖아. 그렇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토지 조성. 그럼 공사비나 여기 뭐 포크레인으로 팠겠지. 그렇죠? 공사비가 나갔겠죠. 공사비에는 10% 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공사비 내면서 10% 낸 게 100이 있다. 토지가 먹었죠. 토지는 나중에 팔려 나갈 때 면세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100만 원 공제 안 되고 접대비 매입세액, 접대비 이게 200이 포함되어 있다. 공제 안 되죠. 따라서 2,100만 원 중에 300은 공제 안 되니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은 1,8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4,500에서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빼서 1,800만 빼보시면 납부할 금액은 2,700 나오죠. 2,700 나오죠. 그렇죠? 자, 네. 지금 여기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까? 이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죠? 종교반에서 다 설명드리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14번은 보시면 항상 우리 한 문제 그 면세 종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4번 보시면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 그림으로 나와 있죠. 1번 시내버스는 면세죠. 그렇죠? 시내버스 과세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서민들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 면세. 빨리 달리는 건 과세죠. KTX 요금 과세. 택시 요금 과세. 항공기, 비행기 타고 다닌다? 과세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과세가 되고 동그라미 3번은 바나나는 우리 미가공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농축수임산물이기 때문에 면세고 동그라미 4번 신문, 책도 면세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15번은 솔직히 제가 종교반에서는 설명드렸는데 약간 구석진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일단 봅시다. 자, 부가세법상 납세지, 세금을 신고하는 기준 세무서가 어디죠?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제가 살기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장사는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영업장은 부산입니다. 가게가. 그죠? 그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서울이 아니라 부가세법은 장사를 하는 부산에 관할 세무서 사업장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리고 여러 군데 만약에 서울에도 하고 있고 부산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자 두 개 내야 돼요. 따로따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가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에서 가게 내고 있고 부산에서도 가게 하고 있다. 두 군데 다 내셔야 돼요. 사업자를. 각각 신고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상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이런 거죠. 난 살기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 시민이야. 그죠? 근데 내가 저기 부산에 해운대가 좋다고 해서 해운대에 있는 부동산을 하나, 건물을, 해운대 부동산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합니까? 이 부가세,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부가세는 해운대 세무서겠죠. 그렇죠? 부산에 있는 관할 세무서, 건물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어디 신고하래? 여기 신고하래.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해운대 부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부가세는. 아셨죠? 그 얘기죠. 사업하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살기만 하고 여기는. 그 다음은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동그라미 4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인데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가게 두 군데 하고 있다 그럴게요. 서울에서도 가게 하고 있으면 서울에서도 사업자 내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바다 건너 예를 들어 제주도라고 합시다. 제주도에서도 가게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따로 사업자 내는 거예요. 각각 원래 서울에 있는 가게에서 부가세는 서울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주도에 있는 가게는 제주도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세금 낼 게 100이 나왔고 여기서는 세모가 마이너스를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환급 받을 게 50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원칙은 100 내시고 50 환급 받는 거라고 했죠. 제가 아니 정규반에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굳이 100을 냈다가 50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주사업장.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각각 신고하시고 각각 납부하시고 환급도 각각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사업장을 정하래요. 그러니까 정해서 서울이 예를 들어서 본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100 내시고 50 환급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얼마 내면 돼 그냥 50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뭐만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는 거죠. 신고는 따로 하셔야 돼요. 서울에 100 납부세액 나왔고 납부할 게 있고 제주도에 있는 사업장에는 50 환급 받을 게 있습니다. 신고는 따로 하시되 돈만 퉁쳐서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이게 원칙은 따로따로 하는데 이게 예외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외가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게 있었죠. 사업자 단위 과세. 얘는 아예 사업장을 두 군데 있잖아요. 묶으래 그냥. 그죠? 서울하고 제주도 묶어서 사업자 등록도 하나만 다 내려요. 사업자 번호도 하나만 나와. 묶어서 해서 이렇게 50으로 신고도 한 장으로 하시고 납부도 한 번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얘는 신고 납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겁니다. 사업자 번호 한 개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 롯데리아 있다고 롯데리아 전국에 매장이 몇 개 있어요. 한 1000개 있다고 쳐봐요. 10,0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렇죠? 롯데리아 10,000개 매장 원칙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국에 10,000개 있어. 10,000개 다 사업자 내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 10,000개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겠대요. 전국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 10,000개를 한 개로 묶어서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 하나 나와요. 신고 납부도 전국에 10,000개를 묶어서 한 장으로 신고 납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부가세 정규반에서.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신고 납부를 묶어서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틀렸죠.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로 하래 그냥 사업자 번호 한 개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네요. 그래서 15회 일단 객관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